보람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지침서로서 삶의 풍요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부르는 최선의 길이 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거인의 힘 무한 능력은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선뜻 여러분들에게 권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거인이 보낸 편지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크기라 누구에게나 선물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방법과 삶을 되돌아보는 방법뿐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오늘은 거인이 보낸 편지, 지은이 앤서니 라빈스, 옮기니 조진형, 출판사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추수감사절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젊은 부부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감사가 넘치기는커녕 자신들이 빈털털이라는 생각에 우울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죄다 긁어 모아도 명절에 어울리는 식사 한 끼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힘겨운 상황이 그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내몰다 보니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거친 말이 오고 갔다. 큰 아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화를 내다 못해 결국 풀이 죽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하여 절망에 빠졌다. 그때 운명이 문을 두드렸다. 알 수 없는 커다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멀쑥하게 서 있었다. 그는 갖가지 추수감사절 음식이 들어있는 커다란 바구니를 든 채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띠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칠면조 안에 채워 넣을 속, 파이, 고구마, 각종 통조림 등 푸짐한 명절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이것은 당신의 친구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시길.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여러분은 꿈꾸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 속에 있는 거인은 여러분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여러분은 단지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 마음 상태를 바꾼 덕분이었다. 나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내 몸을 단련했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키웠고 꿈꾸던 목표를 정말로 이루었다. 내 성공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보태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도자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남에게 베푸는 삶이 진정한 삶이기는 하지만 베풀려면
우선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궁핍한 생활에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연간 순수입이 100만 달러가 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낡아 빠진 아파트를 탈출해서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300평이 넘는 성채와 같은 저택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안 다음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나섰다. 나는 역할 모델로 삼기 위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 중에는 세계 제1의 심리치료사도 있었는데 일반 심리치료사들이 몇 년씩 치료해도 안 되던 환자를 한두 번의 상담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나는 내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그리고 배운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과 이해력을 키워나갔다. 그 이후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 세계 42개국에 걸쳐 3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도구를 제공해 주었고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다. 공장 노동자에서 명문 출신, 전 세계의 왕가, 각국 대통령, 회사 경영자와 임원, 영화배우, 프로운동 선수들과 스포츠팀, 어머니, 의사들, 그리고 아이들과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려면 일단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이루는 근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지속적이고 재치 있고 확고하게 행동을 취하면 된다.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오늘 당장 시작하자. 그렇다고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살면서 매일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오던 방식을 변화시키려면 일종의 전략과 단계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삶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고 싶어 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구나 변화를 원하긴 하는데 실제로 변화하고 그 변화를 지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변화하고 싶다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과거는 중요치 않다. 오늘 할 일과는 무관하다.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자신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문제점보다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배워가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보자.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매일 상황 개선을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되 심지어 그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 커넬 샌더스가 꿈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은 놀랍게도 65세 되던 때였다. 무엇 때문에 그 나이에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당시 그는 빈 털터리에다 혈혈단신이었다. 그가 받은 첫 사회보장연금은 고작 $105였으니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회를 원망하거나 욕설을 적은 편지를 의회에 보내는 대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런 답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닭고기 요리가 맛있다고 그랬어. 이 요리법을 식당에 팔면 어떨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는 즉시 이렇게 생각했다. 어림도 없는 소리지. 요리법을 팔아봤자 집세도 안 나올 거야.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이 내리를 스쳤다. 요리법을 팔 것이 아니라 닭을 제대로 요리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 맛이 좋아서 식당이 잘 되면, 그래서 손님이 늘어 닭 요리 매출이 늘어나면 수입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훌륭한 생각을 해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커넬 샌더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직접 식당을 찾아다니며 음식점 주인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맛이 기가 막힌 닭튀김 요리법이 있습니다. 이 요리법으로 닭튀김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제게 수입 중 일부를 떼어주십시오. 그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를 비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영감, 당장 나가요. 그 머저리 같은 하얀 양복은 왜 입고 다니는 거요? 커넬 샌더스가 포기했을까? 아니다. 그는 성공의 첫 번째 열쇠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인간적 힘은 끈기 있는 실천력이다. 즉,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음식점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다음번 식당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전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집중했다.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 커넬 샌더스는 몇 번이나 거절당했을까? 무려 1009번이었다. 그리고 나서야 샌더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음식점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낡아 빠진 자동차로 미국 전역을 횡단하고 구겨진 흰 양복을 입은 채 자동차 뒷좌석에서 잠을 잤다. 아침마다 제안을 받아들일 누군가를 찾아 나서며 꼬박 2년을 보냈다.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려고 준비해 놓은 닭튀김 조가리를 떼어 먹는 것으로 허기를 달래야 할 때도 많았다. 2년 내내 거절만 당했던 셈인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커넬 샌더스와 같은 성공 사례는 단 하나뿐인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1000번이나 100번은 고사하고 20번만 거절당해도 포기한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그만큼의 실패를 이겨내야 할 때도 있다. 역사상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거절당해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월트 디즈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 최초로 자금 지원을 약속받기까지 302번이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은행은 전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몸을 바쳤던 것이다.
오늘날 한 사람의 결단 덕분에 세상에 둘도 없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디즈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나는 형편없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화장실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던 무렵 끊임없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겼다. 나는 비록 지금은 내 삶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내게는 감사할 일이 많다. 친구가 둘이나 있고 신체도 건강하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문제 대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기했다.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으며 다만 지금은 침체기, 준비하는 기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뿌린 씨앗을 가꾸고 제대로 된 실천을 계속해 나가면 인생의 겨울을 넘기고 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소용없어 보여도 몇 년 동안 노력을 하면 그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무언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한다. 필요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만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람마다 제각기 문제를 안고 살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한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다. 훌륭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를 꿈꾸던 한 젊은이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사회로 진출했다. 고등학교 중퇴에 경험도 없는 신출내기가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는 결국 변두리의 허름한 술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하게 되었다. 제 아무리 열심히 노래를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들 너무 취해서 그의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느낀 절망과 굴욕감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낙담했고 정서적으로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돈이 없어 빨래방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당시 그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친구의 사랑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자친구마저 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 그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아볼 생각으로 정신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기보다 훨씬 나쁜 상황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음악가로 성공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살이 합당할 만큼 무거운 절망은 세상에 없다. 인생은 항상 살만한 가치가 있다. 언제나 무엇인가 감사할 일이 있다. 이후 그는 억척스레 살았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즐겨 듣고 있다. 그의 이름은 빌리 조엘이다. 명심하자. 신은 일을 미루기는 해도 거절하는 법이 없다.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경험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잘못된 판단은 경험은 훌륭한 판단을, 훌륭한 판단은 성공을 낳는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선 모든 행동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단의 힘이 바로 변화의 힘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동안 누구와 어울릴지,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믿을지, 이미 내린 결정을 변경할지,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갈지, 결혼을 할지, 아이를 가질지, 무엇을 먹을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능력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결단의 결과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요인이다.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에 전념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결단해야 한다. 여기서의 결단은 실질적이고도 의식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진정한 결단은 모래 위가 아닌 시멘트 위에 선을 긋는 것과 같다. 한번 그으면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불가능을 극복하고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은 매일 세 종류의 확고한 결심을 한다.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현재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에드 로버츠의 얘기를 즐겨 예화로 든다. 그는 휠체어에 갇혀있는 보통 사람이었으나 장애인이라는 제약을 뛰어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탁월한 삶을 산 인물이다. 14살에 목 아랫부분이 모두 마비된 그는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보조 호흡기구의 사용법을 터득했다. 낮에는 특별한 보조 호흡기구를 사용하고 밤에는 철제 인공 허파에 의존해야 살 수 있었다.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 지난 15년 동안 그는 장애인의 삶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계몽운동에 나섰고 휠체어 통행을 위한 경사로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장애인 전용 난간 설치 운동을 처음으로 벌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주었다. 신체적인 장애는 그에게 도전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모든 신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했다. 에드 로버츠, 그의 모든 행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확고한 결단의 순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진정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영향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단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이 힘은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 힘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느낄 것인지 결정한다. 이 힘은 바로 우리가 가진 신념이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는 순간 이 신념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신념은 사람의 눈동자 색깔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버니 시컬 박사는 사랑, 의학 그리고 기적을 비롯해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다룬 책을 여러 권 펴냈다. 그는 과학자들이 다중인격을 지닌 사람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다고 썼다. 어떤 다중인격 장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믿으면 두뇌의 말 그대로 생화학적인 명까지도 바꾸라는 명령을 전달해서 눈동자 색깔도 바뀐다는 것이다. 심지어 신념은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IT에서는 부두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주술자가 주술을 걸면 죽는다고 한다. 실제로 주술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술에 걸렸다고 믿는 사람이 스스로 심장의 박동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 신념의 힘은 아주 강력하다. 그러니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게는 오랫동안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던 특별한 신념이 있다. 결심만 확고하면 언제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인생에 실패는 없다. 어떤 일에서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신은 미루기는 해도 거절하지는 않는다. 과거는 미래에 똑같이 재현되지 않는다. 어떤 순간이라도 새로운 결단이 나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런 신념은 나의 생각과 행동 방향을 결정했다. 이 신념들은 내가 엄청난 장애물에 맞서 변화를 일으키고 마침내 평생 꿈꾸었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성 어거스틴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신념은 결국 믿는 것을 보게 한다. 도대체 신념이란 무엇일까? 신념이란 사실상 어떤 일이나 사물의 의미에 대해 확실하다는 느낌에 불과하다. 우리가 자신이 현명하다고 믿는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내가 확실히 현명하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이 확실하다는 느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명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실상 이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신념이 없으면, 다시 말해 확실하다는 느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잠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신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해 숙고해 보는 것이다. 어떤 생각에 확실한 느낌이 더해지면 신념이 된다. 그래서 생각은 신념의 모태이다. 우리는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 그다지 믿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 살펴보자. 잠시 멈추어 서서 나는 사랑을 베풀며 산다고 자신에게 말해보라.
나는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말이 생각일까 아니면 신념일까? 그것은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글쎄, 난 정말로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속뜻은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별로 확신이 서질 않는다는 것이 된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신념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다. 생각을 다리가 하나 또는 둘뿐인 책상이라고 가정해보자. 왜 생각이 신념만큼 견실하지 못한지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다리가 없이 어떻게 책상이 바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반면 신념은 튼튼한 다리를 모두 다 갖춘 책상과 같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베풀며 산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뒷받침해 줄 여러 가지가 참고가 될 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생각을 뒷받칠 만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는 말이다. 이 참고 경험이 바로 우리 책상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신념을 확고하게 해주는 다리이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해주는 참고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정한 사람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매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참고 경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러내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러다가 불려나와 생각을 뒷받침하는 다리가 되면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생각에 확실한 느낌을 더해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단 신념이 책상과 같다는 비유를 이해하면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뿐 아니라 신념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책상을 받쳐줄 다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무엇에 대해서도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자신이 험한 삶을 살았거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많이 안다면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이며 남을 이용할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신념을 쉽게 키울 수 있다. 누구도 이런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짐작하겠지만 이런 신념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할 만한 경험을 많이 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이며 누구든지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잘 대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참고 경험도 많이 갖고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신념인가? 우리는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 결정은 여러분의 자유다. 그렇다면 어느 신념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어느 신념이 빼앗는지가 선택의 열쇠가 되겠다. 신념은 거대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자신에 관해 어떤 신념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다시 우리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신념을 선택하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옛날 얘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농부에게 밭을 가는 말이 한 마리 있었다. 어느 날 그 말이 달아나 버렸다. 이웃 사람들이 말했다. 정말 안 됐소. 농부가 대답했다. 글쎄요. 얼마 후 그 말은 다른 말을 2마리 데리고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감탄했다. 정말 잘 됐소. 글쎄요. 농부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말을 길들이려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아이고 끔찍해라. 이웃 사람들이 말했다. 글쎄요. 농부가 대답했다. 얼마 후 전쟁이 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나갔다. 다리가 부러진 탓에 농부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 이웃 사람들이 말했다. 와, 당신 정말 운 좋은 사람이요. 그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은가? 물론 글쎄요 라고 했다. 우리 삶처럼 이 얘기는 끝없이 계속된다. 만약 우리가 신념을 가졌는데 그 신념이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아마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은 공경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다. 어쩌면 일시적인 곤란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에 생각의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곧 그때처럼 기분이 나빠진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일, 통제 가능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신이 현재 감사하고 있는 것에 생각의 초점을 맞춰도 좋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미리 행복한 기분을 만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초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행동까지 좌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초점에 좌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생각의 초점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나는 자동차 경주를 아주 좋아하는데 자동차 경주 학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미끄러질 때 어떻게 탈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정말 좋은 비유다. 살다 보면 우리는 통제 불능 상태로 미끄러질 때가 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부딪힐까봐 겁나는 대상, 즉 벽을 바라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자동차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넓디 넓은 곳에 부딪힐 곳이라고는 공중전화 부스 달랑 하나뿐이었는데 그 부스를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확실하게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결국은 자신이 초점을 돌린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가고 싶은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처음 연습을 나갔을 때였다. 내가 차를 한껏 빠른 속도로 몰고 있을 때 강사가 버튼을 눌렸다. 갑자기 차가 통제불능 상태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내 눈이 어디로 향했을 것 같은가? 그렇다. 바로 벽을 향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벽을 들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강사가 내 머리를 붙잡고는 왼쪽으로 돌렸다. 탈출할 방향을 쳐다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다. 나는 곧 충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내 머리를 돌린 이상 그가 지시하는 방향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내가 그 방향으로 초점을 돌리자 나는 따라서 그쪽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돌렸고 우리는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가 얼마나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유용한 사실이 있다. 초점을 바꾼다고 즉시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초점을 돌리는 순간과 실제 행동하는 순간 사이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초점을 바꾸는 편이 훨씬 현명한 것이다. 다시 자동차 얘기로 돌아가 보자. 내가 확실하게 교훈을 익혔을까? 완전하게 익히지는 못했다. 두 번째 벽 쪽으로 미끄러질 때에도 강사가 갈 곳을 바라보라고 내게 큰 소리로 환기시켜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아무 지시 없이도 내 스스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제 내 차가 미끄러질 때면 와 하면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다. 그러면 바퀴가 방향을 바꾸고 곧 내 차도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 얘기가 초점을 바꾸면 항상 성공할 것이라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한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루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초점을 바꾸는 일, 결단을 내리는 일, 신념을 바꾸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가능한 일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이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근육은 뽀빠이처럼 한순간에 불끈 솟아나지는 않는다. 근육은 조금씩 붙는 것이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초점을 조금만 바꿀 수 있어도 우리의 현실은 엄청나게 변화한다. 관심의 초점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올바른 질문을 하면 실제로 생명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가 던진 질문은 우리의 초점,
생각, 감정을 좌우한다. 내가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 주요한 방법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들을 본인에게 해보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현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1번,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2번, 이 문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곳인가? 3번, 이 일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번, 이 일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 5번, 이 일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특별한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종일 기분이 좋고 저녁에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활력을 주는 아침 질문.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이 행복한가? 왜 그것이 행복한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2번. 지금 내 삶에서 무엇에 가슴이 설레는가? 왜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3번. 지금 내 삶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자랑스러운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4번.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왜 그것에 감사하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5번.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즐기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6번.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7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활력을 주는 저녁 질문. 이 질문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본인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1번. 나는 오늘 세상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기여했는가? 2번.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3번. 나는 오늘 어떻게 내 삶을 발전시켰는가? 오늘 이룬 것을 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내게 구명조끼와도 같았다. 이 질문들은 초점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활력을 주는 질문법을 알면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 얼마 전에 나는 뉴욕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이 지긋한 성공한 변호사였는데 젊을 때부터 시작한 변호사로 존경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동업자가 산더미 같은 빚만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다.
초점이 일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활력을 빼앗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든지 자신이 보고 있던 바로 그것을 갖게 된다. 그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동업자가 어떻게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채 떠나버릴 수가 있을까?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이 일로 내가 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가 없으면 내가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고객들에게 나 혼자서는 더 이상 회사를 꾸려갈 수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은 모두 그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점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었다. 나는 친구를 도울 길은 많았지만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지금 무엇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말이 좀 황당하고 우습게 들리겠지만 정말 지금 무엇의 행복을 느끼고 있나요?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없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럼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얼마간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내 덕분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 내게 무척이나 잘해주는 데다 우리 부부는 금실이 좋은 편이니까 말일세. 아내와 금슬이 좋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야 내 삶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지. 그는 아내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자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그의 감정 상태가 좀 더 좋아지도록 도와준 것이다. 감정 상태가 나아지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행복을 느낄 만한 것이 없는지 더 물어보았다. 그는 어떤 작가를 도와 첫 출판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 작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며 그때 자신도 정말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의 감정 상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또다시 물었다. 자랑스럽다고 느낄 만한 것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랑스럽다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이거든. 어른이 다 된 애들의 됨됨이를 보면 내 자식이라는 게 정말로 자랑스럽지 뭔가? 아이들이야말로 내가 남기는 유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 자신이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행복하고 좋지. 이 변호사 양반은 방금 전까지 자기 인생이 끝장났다고 믿던 사람답지 않게 활기를 되찾았다. 지금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변화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마음이 설레는 상태라네. 그가 이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는 그의 감정 상태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서로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나는 그에게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동업자가 떠나버려서 오히려 잘된 일은 없을까요?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그게 좋은 점도 있어.
매일 뉴욕까지 나올 필요 없이 코너티켓에 있는 내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지.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내가 모든 일을 새롭게 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지. 질문의 위력은 이처럼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었다. 다만 마음에 품고 있던 부정적인 질문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모두 잃어버린 늙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뿐이다. 사실 삶은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선물을 발견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나서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도구는 신체 생리이다. 우리는 감정이 신체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신체 생리가 감정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면 감정 상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는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과 느낌과 습관이 바뀐다. 달리기, 손뼉치기, 뜀뛰기 등과 같이 몸을 크게 움직이는 행동부터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모든 행동은 신체의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서는 기분 좋을 때 미소를 짓거나 크게 껄껄 웃는다는 사실보다 거꾸로 미소나 큰 웃음이 신체 생리의 변화를 일으켜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행동은 두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산소 공급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두뇌의 감각을 전하는 물질, 즉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한다. 다른 표정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얼굴에 두려움이나 분노, 역겨움이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정을 지으면 감정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 몇 년 전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행동과 몸짓과 말투를 바꾸어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지 괜히 잘난 채 폼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새로운 몸 동작을 하면 신경체계가 내게 내 동작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내 감정과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좀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동작을 해보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시작하여 어색했던 동작을 쉬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내 마음과 신경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매우 긍정적인 버릇이 되어버렸다. 나는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의 동작을 흉내낸 것뿐이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힘과 활기를 들여 그냥 따라한 것뿐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뿐 아니라 친구와 동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행동 패턴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움직임의 변화가 클수록 매일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에 일어나는 변화도 커진다. 앞으로 좌절감을 느끼면 잠시 뜀뛰기를 하라. 몸을 풀고 심호흡을 하고 이유 없이 얼굴에 바보스런 미소를 지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 일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지? 이 일에서 말도 안 되는 점은? 우스꽝스러운 점은? 이 문제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을까? 자신의 신체 생리를 조절하고 초점을 바꾸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성공적인 사람을 찾아서 행동, 호흡, 걸음걸이 등 이들의 자신감 넘치는 신체 생리를 본받아 보자. 더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의 기분이 최고조일 때 행하는 자신의 신체 생리 동작을 모델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두뇌와 신체 내부 하나하나의 세포 안에 잠든 거인의 능력을 일깨우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적극적인 행동과 호흡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그러니 같은 종류의 보상을 거두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사업상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다가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을 깨달은 적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어떤 협력업체가 우리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어서 아주 불쾌했다. 누가 봐도 나는 화를 내고 있었다. 동업자 한 사람이 몹시 흥분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군요.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유를 물어보았다. 화가 나면 훨씬 강해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강해지면 무엇이든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동업자는 그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 내뱉을 뿐이었다. 약이 오르는걸? 약이 오르다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약이 조금 오르는 정도로 끝나는 이유가 뭔가?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게 되지. 그러면 상대방에게 지는 셈이잖아? 약이 오르다니? 나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내 속을 긁어놓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얼굴이었다. 그의 말이 그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내게도 영향을 끼쳤다. 어찌된 영문인지 약이 오른다는 말을 입 밖에 내고 보니 나도 화난 것이 좀 진정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 한 번은 출장 중에 어느 호텔에 도착했는데 내 방이 예약이 안 되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해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서서 오래 기다리니까 점점 약이 오르는데요. 프런트 직원은 어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씩 웃음을 지었다. 나도 웃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이 말을 여러 번 써보았다. 매번 분노나 좌절감을 느끼다가도 약이 오른다는 말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워 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곧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했다. 단지 말 한마디뿐이었을 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한 말 또는 자신에게 말을 하는 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한다. 그리고 다시 사고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좌우한다. 말은 시시각각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과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불과 단어 하나 차이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삶은 전쟁이다. 삶은 바닷가다. 라는 두 개의 비유를 보자. 비유는 상징과 비슷해서 한마디 안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흔히 비유를 사용한다. 모든 비유 뒤에는 신념 체계가 놓여 있다. 자신의 삶이나 처지를 묘사하기 위해 비유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념도 선택하는 셈이다.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세계를 묘사할 때는 표현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다 그럴싸한 소리 같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감옥 안에 갇혀있는 기분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문을 찾아서 열고 나오면 된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요. 하지만 온 세상이 다 내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걸요? 그렇다면 세상을 땅에 내려놓고 나가면 될 일 아닌가?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지금은 삶을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삶은 신비롭다. 아주 탁월한 성과를 이루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때와 장소를 잘 만났다. 또는 행운을 타고났다는 말을 듣기 쉽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 목표를 달성한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마이클 조던을 만났을 때였다. 자신이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마이클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0학년 때였다. 그때 일시적인 좌절을 맛본 후 그는 거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 최고의 농구 선수, 농구를 바꾼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마이클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농구 대표에도 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그는 이 괴로운 경험을 이글거리는 열망으로 바꾸었다. 이는 자신의 운명은 물론 농구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는 결단이 되었다. 마이클은 대표팀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목표를 정했다. 성공한 다른 사람들도 그랬듯이 말이다. 그 다음에는 즉시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 11학년 여름방학 때 그는 대표팀 코치였던 클리브턴 해링에게 도움을 청했다. 해링 코치는 매일 아침 6시에 마이클을 농구 코트로 불러 강한 훈련을 시켰다. 그때 전도가 유망한 신출내기 농구 선수는 185cm의 장신으로 자랐다. 사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마이클의 열망은 비할 바 없이 강렬했다. 그는 팀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키를 키우려고 학교 철봉에 대롱대롱 매달리곤 했다. 이것을 보면
스트레칭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마이클은 매일 연습을 한 덕분에 때가 되자 당당하게 대표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다. 성공한 사람은 덩어리 나누기의 위력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한 번에 감당할 수 없이 큰 덩어리를 욕심내서 한 입에 베어 무는 법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최후의 목표를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작은 조각, 즉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로 나눈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조그만 성공을 이룰 때마다 매번 성공을 자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점차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습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나야말로 내 영혼의 선장이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 절대로 실패할 리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보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을 추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할수록 훨씬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것은 몇 년 동안 생각해온 것일 수 있다. 또 어떤 것은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무엇을 얻게 될지 정해지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음 정복을 위한 10일간의 도전. 이 훈련은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었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아. 1. 지금부터 열흘 동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질문이나 단어 또는 비유도 거부하라. 2.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까지 배운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상황이 좋아지도록 질문을 활용하되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법을 이용하라. 3. 아침에 일어나면 삶에 활력을 주는 아침 질문을 한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삶에 활력을 주는 저녁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면 놀라울 만큼 기분이 좋아진다. 4. 앞으로 연속 열흘 동안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 5. 부정적인 생각이나 질문, 감정이 떠올랐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라. 즉시 생각을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5분 이상 빠지게 되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마음 정복을 위한 10일간의 도전 과정을 첫날부터 다시 시작하라. 우선 이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효과 4가지를 소개하겠다. 1.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습관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2. 우리의 두뇌가 좀 더 강력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찾게 된다. 3.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자신감이 생긴다. 4. 날마다 성장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대를 정립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